에, 이번 주 강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MIS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MIS의 정의에 내포된 의미를 설명하다가 중간에 녹화 문제로 끊겨서 다시 3번 MIS의 정의에 내포된 의미, 즉 기본 조건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MIS를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절차, 분석 및 계획 모형, 통제와 의사결정 모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등을 활용함으로써 조직 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운영과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리자의 의사결정 기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용자 기계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을 때 이와 같은 정의에 내포된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저는 5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MIS는 근본적으로 사용자 기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생산과 MIS의 각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기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의 정보 기술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MIS의 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은 인간에 의해서 하고 또 어떤 과업은 컴퓨터에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IS는 이들을 결합하여 운영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MIS는 통합 시스템,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정보를 이용하는 성과적 성과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MIS 하위 시스템들 간의 일관성 혹은 소환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하위 시스템들을 종합하고 통합하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통합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종합 관리뿐만 아니라 처리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이 요구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여러 하위 시스템들의 통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의미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MIS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IS는 조직으로 하여금 그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하나의 하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IS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하위 시스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하위 시스템들은 전체 목표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이란 말과 효과적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즉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목적과 상관없이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힘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어느 간역으로 갈 것이냐, 어느 간역을 겨룰 것이냐, 그것이 바로 효과성이 되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화살의 시위를 얼만큼 잡아다는 힘있게 날아가게 할 것이냐, 이것이 효율성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흙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전체 목적에 부합하느냐가 효과성이 되는 것이고, 효율성은 그 흙을 쌓는데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빨리 쌓을 수 있느냐, 이것이 효율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만약에 땅을 쌓는 것이 목표인데 땅을 파는 걸 효율적으로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자, 이래서 하여튼 간에 MIS 목표는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MIS가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필요한 의사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시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보의 질적 조건인 유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MIS는 조직의 계획, 운영 및 통제, 경영 과정 전반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MIS는 TPS라든가 IRS, DSS, OAS, SIS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MIS를 학문적으로 정의했을 때 거기에 내포된 개념들 한 5가지로 정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S는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MIS의 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맥을 잡아보면 경영하고 IT가 따로였던 60년대와 70년대가 있었고, 요 둘이 이제 교집합을 위해서 어떻게 잘 경영과 IT를 조직에 잘 녹여 들어갈 것이냐, 교집합을 찾아가던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가 바로 그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거쳐서 이제 IT라는 것이 IT나 ICT가 기업과 소비를 리드해 나가는 현대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던 유사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TPS를 거쳐서 좁은 의미, 즉 협의의 MIS, IRS를 거쳐서 그 다음에 DSS를 거쳐서 SIS, 즉 ES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이 역사를 시스템적 관점에서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50년대와 60년대는 TPS라고 하는 거리 시스템을 거쳐서 60년대와 70년대는 IRS라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거쳐, 그 다음에 70년대와 80년대는 DSS라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거쳐서 80년대와 90년대는 중력정보, 즉 EIS,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 ES, 전략정보 시스템 SIS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E-비즈니스라든가 전자상거래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변천해 왔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MIS의 변천 과정을 개념적 관점에서 한번 변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관점의 변화 과정은 맥클로우드의 MIS의 진화적 발전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 바로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맥클로우드는 MIS의 변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는 주로 다량의 회계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한 초점을 둔 단순 자료 처리에 중심을 두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60년대 중반까지로 이 시기에는 아직 MIS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로서 EDPS 혹은 TPS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던 시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단계인데 이것은 경영 정보의 생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MIS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관리 및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컴퓨터 응용 시스템이 활발히 개발되고 이용이 시작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그 시기에 MIS를 협의의 MI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의사결정과 정보통신에 중심을 둔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초반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DS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1980년대 초부터 저가의 소형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급속히 발전되고 또 보급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던 것을 기반으로 거기에 더해서 전자우편이라든가 원격지 회의 등의 통신기술, 즉 ICT 기술을 이용해서 사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이와 같은 시도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의사결정과 정보통신에 중심을 둔 시스템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4단계는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 시스템에 응용한 인공지능의 이용에 중심을 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드디어 전문가 시스템, ES, 익스퍼트 시스템의 개발과 이용이 시작됐던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클라우드는 이와 같이 MIS의 발전 단계를 제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단순 자료 처리에 중점을 둔 시스템 시기, 2단계는 IRS, 즉 경영 정보의 생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의 시기, 3단계는 의사결정과 정보통신에 중심을 둔 시스템의 시기, 다음에 제4단계는 인공지능의 이용에 중심을 둔 시스템의 시기,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IS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MIS 역할은 크게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바로도 여러분들은 금방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따지자면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뭐 더 많이도 볼 수 있겠지만 크게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그 다음에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보 제공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의사결정자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MI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사결정자가 직관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사결정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적절한 타이밍에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MIS가.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해석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일어나는 대외적인 현상과 관련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시스템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이 IS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MIS 역할을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정보 수집 및 해석자의 역할로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교재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교재에 있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여러 가지 해외 원서라든가 또 다른 저널이라든가 또 다른 교재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강의록을 만들었으니까 교재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MIS를 해석하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MIS를 갖다가 정의하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학문적 정의,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하시면 보다 더 명쾌한 개념이 머릿속에 정립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